본격적으로 12단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이 전체 단원이 어디에 해당하냐? 예술과 대중문화의 윤리, 그리고 의식주 윤리, 다문화사회의 윤리 여기 들어가고요. 오늘은 요 12단원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한번 볼게요. 대단원의 이 문화윤리 파트의 작년, 최근의 기출문제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은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찾으래. 사상가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 사상가를 알면 좋다는 거죠. 근데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인간이 성스러움을 아는 것은 성스러움 나왔습니다. 그것이 속된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서 속되다는 거는 세속적이라는 거야. 세속적이라는 건 뭐야?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거야. 일상생활 속 필요한 어떤 현실적인 것들,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대. 그리고 이 성스러움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현현한대요. 현현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에 나타난다는 거거든. 현재, 지금, 나타남, 표현, 스스로를 지금 표현하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성현이라고 한다. 성스러움이 드러난다라고 한다. 종교적인 인간은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며 항상 종교적인 의미로 충만해 있다. 자연조차도. 왜냐하면 우주는, 자연은 신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운 신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성스러운 돌, 성스러운 나무, 돌이나 나무로서 이거는 돌이나 나무로서 숭배되는 것이 아니라 성현이기 때문에 숭배된다. 성현이라는 게 앞에 표현되어 있어요. 성현은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겠지. 돌이나 나무는 그 자체로 숭배되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하나의 그 매개체이기 때문에 숭배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국어적으로 잘 해석했다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세계는, 자연은, 우주는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대상, 그러니까 성현일 뿐만 아니라 성 그 자체이다? 대상인 건 맞는데 성현이기 때문에 숭배된다라고 말했죠.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1번부터 아니라는 걸 알겠고 우리는 않는 걸 찾는 거니까 얘가 답이 될 건데 그러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잠깐만. 성스러움과 세속은 분리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종교적인 인간에게는 자연은 종교적인 의미로 모두 충만해 있대. 그치? 그러니까 단절되어 있지 않죠. 다 연결되어 있죠. 종교적 인간은 세속적 대상에게서도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 맞죠? 모든 것에서. 종교적 인간은 돌이나 나무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죠. 아니야. 그러면 뭐야? 성현이다.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신의 양태다.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 신의 양태 이러니까 생각나는 사상이 있어. 그치? 스토아. 스토아는 뭐라 그랬냐면 신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어서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 자연은 신의 양태다. 이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스토아가 이거를 지금 이 사상가만큼 자세하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 사상가는 누구냐면 아주 자주 수능에 등장했었던 한 6번 정도 등장했었어요. 엘리아데라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엘레 아니고요. 미안하다. 엘리아데. 엘리아데의 성과 속이라는 유명한 저작물입니다. 네, 그래서 엘리아데는 알아두면 좋은 학자이고요. 네, 수능에 계속 등장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좀 이거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은 이 성현이
무슨 뜻인지, 현현이 무슨 뜻인지 여기 자세히 읽지 않으면 틀릴 수 있을 만한 문제입니다. 그죠? 자, 시는 자연을 통해 성스러움을 다양한 양태, 다양한 방식의 형태로 드러낸다. 맞죠? 자, 요거 다 맞는 거니까 아까 1번 보자마자 답인 거 알았지만 확실하게 얘네들이 확실하게 맞는 거니까 얘가 답이 된다라는 거 다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작년에 나왔던 문제 한번 확인을 하고 이 지금 수능 특강 내용 안에서 엘리아드가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작년 수능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이번 이 12단원에서 되게 중요한 학습 요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게 나오냐? 첫 번째 쟁점은 도덕주의와 신미주의예요. 도덕주의는 예술은 도덕에 종속되고 도덕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신미주의는 아니다. 예술은 그냥 예술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거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되지 뭐 도덕적인 것까지 볼 필요도 없고 거기에 의해서 규제될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최근 현대에 들어서 예술이 대중화되면서 상업화되고 있죠. 그래서 대중예술 예전에는 어떤 소수의 권력자나 아니면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향유했던 예술이 대중에게 다양하게 넓게 전파되면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지. 그래서 그 대중예술의 장단점이 상업화하고 같이 맞물려서 얘기가 나올 거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본의 종속 얘기가 나오게 되죠. 네, 이런 얘기들이 이 단원에서 나오게 돼요. 이거는 이제 작년 수능 완성 문제인데 그냥 풀어보세요. 알았죠? 그래서 연계돼서 나왔다라는 거를 EBS도 광고하는 거지. 그치? 너네가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고.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12단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 나오지?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도덕주의와 거꾸로다. 이게 미적 가치만을 강조하는 것이 신미주의고요. 윤리적 가치랑 미적 가치가 연계되어서 미적 가치는 윤리적 가치로 제한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신미주의예요. 일단 예술이 뭔지 너네가 영어는 그냥 읽어보면 되겠고 예술은 이거죠. 미적, 아름다운 가치를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둔 모든 활동인 거죠. 이게 목적인 모든 활동, 산물, 이걸 예술이라고 하는데 예술의 역할은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 시, 소설, 뭐 그림 이런 거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지지. 뭔가 그걸 통해서 대리 만족이 되기도 하고요. 그걸 가지고 같이 소통의 매개가 되기도 하죠. 어제 본 드라마 갖고 얘기하는 거 그게 소통의 매개가 되는 거고 이제 또 뭐 코미디 프로 같은 거 있잖아. 요즘 SNL 같은 경우 정치풍자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사회 모순을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면서도 재미있게 희화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코미디언들도 예술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사회 개혁이라든가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도덕적 교훈을 제공하기도 해서 어떤 사회적 삶을 성숙하고 충실하게 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시험 문제에서 중심으로 나오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죠. 예술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입장이 크게 뭐가 나온다? 도덕주의, 그리고 신미주의. 도덕주의는 뭐냐면 예술이라는 거는 예술 그 자체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예술은 도구다. 무엇을 위한? 도덕이나 사회적 교훈을 주기 위한 도구다. 그러니까 예술에 의해서 예술은 도덕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규제돼야 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신미주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웃기지 마라. 예술은 그냥 예술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이게 목적이지 어떤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심지어 무엇조차도 도덕조차도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어떤 종속을 받지 않고 얘는 얘 자체의 목적을 추구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학자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좀 독특한 사람이 또 나왔어요. 칸트가 나와요. 이따 볼게요. 일단 도덕주의 먼저 보면
예술의 목적이 뭐다? 고결한 품성과 올바른 행위를 포함해서 도덕적 교훈이나 본보기를 제공해야 하고, 그러니까 미적가치, 예술보다 뭐가 위에 있다? 도덕이 더 중요하다,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예술은 윤리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예술을 통해서 선이라는 목적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봐. 예술가도 사회 속에 살아가잖아. 사회에는 윤리 도덕이 필요하니까, 그치? 예술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역할도 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라고 보는 참여예술론하고도 관계가 돼요. 참여예술론 별거 아니고요. 예술이 사회에 참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덕주의에 포함되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런 도덕주의의 문제점이 뭐가 되냐면 예술 그 자체에 자꾸 다른 요소들이 개입되기 시작하면은 자유로운 창작에 제한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그 아름다움을 아름다움 자체로 보지 못하고 어떤 정치적 검열이나 권력계층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뭐 정치 풍자 같은 거 하면서 코미디 프로가 사라지거나 뭐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거는 자유로운 창작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적 요소나 창작이나 이런 것들을 경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대표적 사상가는 도덕주의의 대표적 사상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주의. 또 등장하셨습니다. 이분도 낄낄 빠빠죠. 예. 플라톤 할아버지 나오셨습니다. 플라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플라톤은 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냐면 영혼 3분서를 얘기했었잖아. 머리, 가슴, 배. 그치? 지혜, 용기, 절제. 이것이 조화가 되면 무엇이다? 정의다. 그치? 그래서 사주덕을 얘기했었어.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 사주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중요하다 그랬냐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랬어. 통치자 계급, 수호자 계급, 방어자 계급, 그리고 생산자 계급이 각각의 역할에 충실해서 이 사회가 조화를 이루어야지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 플라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도 도덕적 선을 권장하면서 덕성을 장려하면서 예술 작품은 도덕적 가치를 담고 있는지 누가 판단해? 국가가 판단해야 된대. 그리고 도덕 기준에 따라서 선별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영혼의 조화와 질서를 깨달아야 된대. 또 나오죠? 1위 관제예요. 한 가지 이야기로 쭉 메고 갑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국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모든 덕성들이 다 완벽하게 조화된 철인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술이 너무 이상한 쪽으로 치우쳐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국가가 뭔가 예술을 뭔가 이렇게 막 제약하겠다 그런 의미는 사실은 아닙니다. 알았죠? 그리고 그 플라톤은 교육에 있어서도 공동 영역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의 그 교육하는 그 과목 안에 예술이 포함돼요. 음악, 시 뭐 이런 게 포함되는데 플라톤이 제시한 게 그런 것들 왜 가르치냐면 아름다운 음악이나 예술이나 시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말씨를 통해 아름다운 품성과 사고를 기를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플라톤 도덕주의 한번 볼게요. 나는 음악적 수련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음악에서는 리듬과 하모니, 조화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영혼의 내부로 파고들어서 올바른 자에게 우아함을,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추악함을 알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술이 품성함양을 위한 모범을 제공한다. 그래서 예술가는 도덕적 이상을 모방해야 한다. 영혼의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화 나오면 이제 플라톤인 거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본 톨스토이. 네, 책은 많이 읽어보셨나요? 네, 선생님도 책 2권밖에 안 읽었어요. 네, 근데 톨스토이 책 보면 되게 의외로 어렵지 않고 아주 재밌습니다. 네, 아주 그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사상가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예술은 개인의 감정을 표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 매개체고 이것이 전달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술은 그냥 나 혼자 표현한다고 표현의 자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달돼서 함께 공감을 일으켜야 되는데 윤리라는 게 뭐야? 도덕이라는 게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서 우리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어떤 선을 만들어 놓은 게 윤리 도덕이잖아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도 공감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도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톨스토이 도덕주의 볼게요. 자, 진짜 예술이 있고 가짜 예술이 있대. 이거를 구별하기 위한 특징이 하나 있대. 그건 바로 예술의 감염성이래요. 전염된다, 감염된다 그러잖아. 그치? 자,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보고 듣고 그 작가와 공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작품을 감상한 다른 사람들과도 무엇을 할 수 있다? 공감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술의 감염성이죠.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틀림없는 예술품이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그 사물을 잘 모방했어도 그거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떤 정신적으로 합의라는 공감하는 감정을 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예술품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사회의 종교적 자각 그리고 도덕적 선에 입각한 예술만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미래의 예술은 좋은 예술, 선을 추구하는 예술. 한마디로 도덕을 추구하는 예술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 작품 중에 여러분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편집이 있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렇게 짧은 단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 내용들을 다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들인데 착하게 살아라 이 얘기거든요. 네, 착하게 살아라라는 얘기를 톨스토이는 자기의 작품을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재밌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읽고 독서록에 기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반대 얘기죠. 지금까지 톨스토이라든가 플라톤은 예술은 도덕의 제약을 받아야 되고 예술은 도덕의 도구다라는 말을 했는데 신미주의는 예술 지상주의예요. 예술의 목적은 미적 경험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지 뭐 도덕이나 윤리나 사회의 공헌이나 이런 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술을 위한 예술 그 자체의 자율성과 순수한 예술을 지향합니다. 문제는 예술을 너무 현실과 분리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을 좀 강화한다는 문제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거 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예술이냐 외설이냐 예술이냐 외설이냐 물론 그 외설 그러면 이제 딱 외설적인 거 보면 성적인 것 아니면 여성의 신체 뭐 남성의 신체를 다 이렇게 누드하나 뭐 이런 것도 물론 아름답죠. 아름다운데 이것이 되게 애매하죠. 그 경계가. 예, 그쵸. 고대 그리스에서도 뭐 옛날에도 되게 누드하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었고 조각상이나 이런 것도 있기는 했지만 이게 지나치게 성적인 요소만 어떤 그 감각적 쾌락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게 되면 이거를 외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선을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19금을 지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영화나 이런 것들도 네 심지어 그 미술 관람에도 19금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술이냐 외설이냐 그 논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신미주의랑 도덕주의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부분이 그 성적인 부분이 있고 또 폭력적인 부분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신미주의의 대표적 사상가는 두 명의 시인이 나오죠. 오스카 와일드 들어봤죠? 네. 그리고 스핀건 있습니다. 요즘에 핫해지시고 계시죠? 특히 생활과 윤리에서. 자, 네. 그 와일드 같은 경우는 이 둘 다 되게 이 내용 표현해 보면 알겠지만 엄청 시적이야. 자, 볼게요.
와일드는요, 예술가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순간 그는 예술가의 길을 포기한 것이다. 내 마음속에 요동치는 것을 어떠한 제한도 없이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윤리적 공감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아니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는데 다른 사람 동의까지 얻어야 돼? 이건 독창성을 잃게 하는 것이다. 얘기하고요. 도덕은 불필요하다. 예술은 그냥 예술 그 자체로서 한마디로 아름다움만 표현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와일드의 신비주의 한번 볼게요. 예술은 예술 안에서 그 완벽을 추구할 뿐 예술 밖에서는 완벽함을 찾지 않고 외적인 기준에 의해서는 재단될 수 없다. 예술은 거울이 아니라 장막이다. 예술이라는 건 거울은 그대로 비추는 거잖아, 현실을. 그렇지만 물론 뭐 반대로 되긴 하지만 장막은 뭐야? 이 장막을 거두었을 때 그 환상, 뭔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세계로의 탐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에서 너무 멋있어요. 예술은 어떤 숲에도 피지 않는 꽃이다. 꽃처럼 아름답지만 실제 자연 속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어떤 숲에서도 울지 않는 새이다. 새의 울음소리는 참 아름다운 자연으로서 예술적이지만 그러나 예술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는 별개로 창작가의 예술 혼을 통해서 창작되는 거잖아. 장막을 거둬야 되는 거잖아. 예술은 수많은 세계를 만들어내고 파괴한다. 그죠?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건 이야기 속에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고 그걸 또 파괴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예술의 눈으로 볼 때 자연에는 어떤 법칙도 없다. 그래서 그림 같은 거 그릴 때요. 나무를 어디에 그려야지 아름답지 막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오스카 와일드의 눈에는 그냥 내가 내 손이 닿는 대로 그냥 막 그리면 되는 거거든. 그죠? 자, 와일드의 신미주의 또 볼게요. 자, 신미주의는요. 뭐 평범한 것들을 아름답게 돋보이게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과 모든 사물 사이에는 미묘한 관계가 존재하기는 해. 오직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만 느끼는 거지 공감을 일으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느낄 수 있는 사람만 느끼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이나 정치를 위한 어떤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 순수 예술론과 참여 예술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미주의와 윤리적 가치를 절충한 생활과 윤리에서 이제 교육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람직한 관계를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등장하시는 분이 바로 또 끼끼빠빠 칸트 되시겠습니다. 네. 칸트님께서는요. 아주 중요하십니다. 네. 근대 인간이니까 저 아주 옛날에 돌아가신 분인데 자 이분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유일하게 도덕적이고 유일하게 자유로운 존재라고 얘기했죠. 칸트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정언 명령을 누가 그거 확인하는 거지? 그 개인이 스스로 그렇죠. 자율적으로. 그래서 칸트에게 자유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칸트는요. 미적 체험이라든가 도덕적 행위는 둘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유라는 거야. 자유. 이것은 이기적인 거하고는 좀 다르고 미와 도덕성은 유사성을 가진대요.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래요. 그러니까 미는 도덕성의 실현에 기여를 한대요. 여기까지만 보면 칸트가 약간 도덕주의 같잖아. 근데 그렇게 문제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 칸트의 원전을 잘 보면은 칸트는 미랑 도덕적인 것은 분명히 독립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자, 그러면 칸트 사상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얘는 신미주의라든가 도덕주의라든가 이거를 구분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시절에는 신미주의와 도덕주의를 구분하던 시절이 아니야. 그러면 칸트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미가 도덕을 상징하고 미랑 도덕은 관련성은 있어. 미가 도덕성의 실현에 기여를 하기는 해. 그런데 미가 도덕성의 실현에 기여해야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도덕주의는 또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미에 대한 칸트의 입장 보겠습니다.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이 점에서 아름다운 만족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감각적 쾌락을 넘어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끼고 비슷한 준칙에 따라서 다른 모든 것들의 가치를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순수하게 감성적인 동물은 감각적인 즐거움만 느낄 수 있고 순수하게 이성적인 존재의 의욕은 선에 해당한다. 이거 누굴까요? 순수하게 이성적인 존재. 신이에요, 신.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동물적인 감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중간자야. 누구와? 동물과 신의 중간 존재가 인간이야. 이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이 무엇이다? 미적 즐거움이다. 미적 즐거움은 그러니까 어떤 쾌락적인 아름다움도 느끼고 그리고 순수히 이성적인 어떤 신적인 것도 느끼는 것이지. 그치? 자, 그래서 감성적인 것으로부터 순수 이성적인 것들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해요. 그래서 칸트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 그치?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도덕주의의 가깝긴 해요. 가깝긴 한데 도덕주의라고 얘기만 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분명히 칸트가 아주 명확하게 자기 그 원전에 딱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미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은 독립적인 것이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맥락으로 보면 도덕주의에 가깝긴 해요. 그래서 수능에서도 이거를 도덕주의냐 심리주의냐 이런 식으로 내지는 않을 거고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 정도? 그 정도로만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된다 해도 그죠? 그래서 미는 도덕의 상징이고 미는 도덕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기여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거 있잖아.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야기할 때 인간중심주의인 칸트가 그렇게 말하잖아. 온건한 인간중심주의잖아. 그래서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의 어떤 그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부분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그 밑바탕이 되는 감각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성이 오히려 윤리의 바탕이 되는 미적인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상호 연관이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알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볼게요. 정약용은 예악, 동양에서 예악을 얘기하잖아. 유악사상가라 그랬잖아. 음악할 때. JYP가 뭐라 그랬냐면 음악이 아니고 음악이다. 즐길 낙이잖아요. 즐거울 날. 우리는 그러한 즐거움, 아름다움, 예술을 통해서 인격을 수양할 수 있으니까 악을 통해서 어떤 공자도 이런 얘기를 하죠. 공자 같은 경우는 시나 뭐 예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교양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뭐 칸트, 정약용, 공자 누굴 얘기하든 간에 서로 굉장히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해야 된다. 이게 생활과 윤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도덕주의, 심리주의 구분은 해야 되는데 결국은 다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이것도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약용 같은 경우는 도덕주의입니다. 왜냐면 음악을 인격 수양과 화합을 위한 도구로 봤거든요. 정약용이든 뭐 공자든. 네, 육아는 다 그렇게 봅니다. 옛날 할아버지들은 다 그렇게 봐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 이제 대중예술, 예술의 상업화 이야기로 넘어가죠. 자, 예술이 현대에 들어서 현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포스트가 이후에라는 뜻이잖아. 그치? 모던. 근대 이후에 나타난 현대 예술의 특징은 뭐냐면 고급과 저급,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창조품, 기성품, 작가와 관객, 또 이성과 감성 이런 모든 어떤 경계를 허물어요. 경계를 허문다는 거는 구별 짓는 것을 다 파괴하는 것. 그래서 포스트 모던을 뭐라 그러냐면 해체 사상이라고도 얘기하거든. 예. 그래서 포스트 모던 그림을 보면 모더니즘은 칸딘스키, 몬드리안 막 이런 애들 뭐 보면 애들이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뭐 그런 그림들 보면 이렇게 막 반듯반듯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그 모더니즘이라면 그죠?
이렇게 반듯한 거. 그런데 포스트 모던이라는 건 뭔가 약간 더 흐트러진 거. 뭔가 경계를 허무는 거. 이런 걸 포스트 모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상에서 기존에 되게 예술적인 거를 굉장히 고결하고 고귀하고 막 그런 계층상 굉장히 우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리그 이런 것들로 했다면 이제 포스트 모던 현대에는 이제 대중예술화 되는 거야. 그죠? 상업화되면서. 그래서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상적 대상을 미적 대상으로 간주하고 권위주의적인 모든 것들을 이런 억압하는 제도를 모두 혁신하고 파괴해버리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누구냐면 앤디 워홀이라고 있어요. 왜 마릴린 monroe 그림을 막 이렇게 선생님 그림 못 그려서 미안한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빨간색, 파란색으로 한 것도 있고 옆에다가 또 그 똑같은 그림인데 뭐 노란색, 빨간색 뭐 이렇게 한 그 그림 있잖아. 그것도 있고 또 이렇게 변기 이렇게 띡 전시해놨어. 이것도 예술인가?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되게 논란을 일으켰던 뭐 이런 앤디 워홀의 작품들이 되게 포스트 모던의 가장 대표적인 예술품들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팝아트, 대중예술, 키치, 되게 독특하고 뭐 키치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존 질서나 이런 체계를 해체하는 거, 과거의 작품을 패러디하는 거, 그래서 막 코카콜라 캔 뭐 이런 것들 뭐 잔뜩 그려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우리 일상용품 같은 거를 예술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얼마든지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관점, 그죠? 기존 작품은 혼성 모방하고 이런 경향을 지닙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옛날처럼 막 정교하게 하루 종일 앉아서 그런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찍어내는 뭐 그런 그림. 그래서 예술의 상업화. 가 확산되고 있죠. 예술 상업화라는 건 상품을 파고 사고 파는 것처럼 예술 작품도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이 되는 게 이제 물론 이제 뭐 복사기라든가 사진 기술의 발달 이런 것도 있지만 대중 매체의 발달이죠. 그렇죠? 그래서 TV의 확산, 뭐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로 충분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작품이잖아.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술 작품의 상품 가치를 매겨서 예술에도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향유할 수 있느냐? 그 사이사이에 광고를 끼워놨잖아. 광고학도 있어요. 광고 예술학 같은 것도 있는데 광고도 한 15초의 예술이라 그러잖아. 그 사이사이 들어가는 그 광고에도 예술성이 개입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예술의 상업화의 긍정적인 측면은 예전에 특권계층만 누렸었는데 이제 일반 대중들도 그 일반 매체를 통해서 그냥 TV만 하면 쉽게 접할 수 있고 인터넷만 검색하면 얼마든지 향유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예술가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주고 그죠? 그리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대중들도 쉽게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거 아니냐 이건데요. 부정적인 측면은 작가 정신보다 대중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쉽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고 빠르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들을 위주로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예술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고 이게 뜰 것 같지 않으면은 작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거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상업적 가치가 예술을 평가하는 척도가 또 돼버리니까 예전에 앞에서는 예술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게 도덕이 되는 게 도덕주의였다면 이번에는 상업적 가치가 예술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가치까지도 간과해버리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이 하나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한다는 점에서 너무 관능적이고 말초적이고 이런 것들에 치우치면서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너무나 이제 이게 계속 복제가 쉽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예술이라는 건 그런 것도 있잖아.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쉽게 보이고 이렇게 복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투적이라는 게 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지. 예를 들어 예전에 어떤 친구가 최근에 주제 탐구 발표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양산형 게임. 음.
게임의 문제를 얘기한 친구가 있었어. 그거에 대해서 발표했었는데, 그러니까 게임조차도, 요즘 똑같은 스토리에다가 비슷한 그 게임의 틀에다가 그냥 뭐 주인공 얼굴만 조금 바꾸고 뭐 그림만 조금 바꿔가지고 다른 게임인 것처럼 계속 출시를 하는 걸 양산형 게임이라고 한다며. 그런 식으로 되게 상투적으로 쉽게 돈을 벌기 위한 그런 하나의 도구로서 전락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술의 상업화는 대중문화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죠? 예술 자체가 상업화되니까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고, 그래서 대중에게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맞지만, 이 대중문화와 관련되면서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낳기도 해요. 자, 대중문화는 다수의 사람들이 소비하고 향유할 수 있는 현대 대중사회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를 상징하는데, 자, 뭐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 영화, 신문, 만화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쉽게 접하고 즐기는 모든 문화들을 대중문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질이 높아지기도 하는데, 그죠? 대중문화의 중요성은 대중문화가 이제 문화가 일상적으로 노출되면서 사람들이 항상 미적인 즐거움을 같이 향유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짧은 사람에게 아주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어서 사회적인 영향력도 아주 강력합니다. 긍정적인 거는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풍부하게 손쉽게 접할 수 있어서 문화가 빨리빨리 성장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영감을 주는데도 이바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새롭게 참여할 수 있는 참여예술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코로나가 막 처음에 확산됐을 때 유튜브에서 합창을 했어.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어떤 그걸 뭐라 그러지? 음원의 MR을 이렇게 주고 거기다 사람들이 자기 뭐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맞게 테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 노래를 해.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합해가지고 하모니로 하나의 합창을 한 것처럼 또 연출을 해. 뭐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의 또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던 선정성과 폭력성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좀 자극적으로 빨리빨리 사람들이 접하게 해서 빨리빨리 보게 해야 이제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자극적인 거는 선정적이거나 너무 야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이런 것들 너무 미화해서 어린 아이들이 되게 많이 따라하고 좀 덜 어리고 덜 큰 너희들한테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모방 범죄 같은 거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본에 종속되는 문제, 아까 상업성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문화가 자본을 지배하기도 해. 그러나 자본이 문화를 지배하기도 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대형 기획사나 이런 데가 대중문화를 주도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좀 지루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어떤 독특한 창의성을 가지고 자본을 오히려 지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처음에는 대중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자기의 영역으로 확실하게 표현을 드러내시는 장기하라든가 아이유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인디밴드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아무튼 상업성만을 강조하면 문화가 다시 획일화돼요. 다양성이 위축돼요. 그죠? 그리고 문화산업의 도구가 된다는 거는 예술의 주체인 개인이 또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또 중요한 인물 하나 나오십니다. 아도르노는 자주 나오긴 하는데 이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읽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문화 소비자들이 자발적이나 상상력이 위축됐대. 왜냐하면은 제작물 자체가 그 문화 자체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 상품 자체가 빨리빨리 대중문화를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빨리빨리 스쳐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유하고 고민하고 이러기가 좀 어려워. 책하고 TV하고의 큰 차이가 뭐냐면요. TV나 영화 이런 것들은
물론 요즘은 인터넷이 또 발달하니까 멈췄다가 다시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는 해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책 같은 경우는 내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읽다가 잘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읽고 또 빨리빨리 읽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제 예전에 일방적으로 TV로 이렇게 수용되었던 것 같은 경우는 그게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요즘 인터넷은 오히려 좀 되나요? 근데 아무튼 인터넷 유튜브도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로 보는 게 영화 전체를 안 보고 이렇게 축약된 거 나도 많이 보거든. 그러면 더 많은 작품을 빨리 볼 수가 있어서 성격이 급해가지고. 근데 재빨리 스쳐 지나가니까 적극적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그죠? 이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심각하고 심오하게 좀 생각하고 이런 시간을 줄여버려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문화생산물은 모든 사람을 일하는 시간처럼 휴식 시간에도 잡아놓는 거대한 경제체계 일부다. 우리는 쉰다고 생각하고 TV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TV의 작품을 만들고 이거를 송출하고 이거를 뭐 전기라든가 뭐 이런 거 관련된 어떤 산업을 양산하는 하나의 우리가 도구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거대한 경제체계의 일부로서 톱니바퀴의 하나로서 이용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마치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것도 규격품처럼 재생산되려는 의도를 담고 우리를 하나의 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그 소비자로만 인식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중문화에 대한 윤리적 규제 찬반이 있죠. 그렇죠? 성을 상품으로 대상화하는 문제, 성상품화의 문제, 그리고 청소년 정서의 해로운 문제, 이런 것들을 윤리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선별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반대는 자꾸 그렇게 선별하고 이러면 통제가 심화되면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즐길 권리가 있고 어차피 막아도 보려면 다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세는 일단은 소비자가 비판적으로 문화를 수용하고 안 봐야 될 건 안 봐야지, 그지? 그리고 좋은 걸 자꾸 우리가 보다 보면 질 좋고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 우리가 문화를 또 주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상업성을 띠게 되니까. 자, 대중문화는 문화의 생산자도 이제 건전하게 보급하기 위해서 새로운 걸 만들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죠. 이런 법적 제도적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뻔한 얘기들이지만 이 부분들이 얘기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인 거죠. 그죠? 도덕주의와 신미주의를 구별해내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엘리아드의 성과 속 뭐 이런 것들 지문을 아주 잘 읽어내야 되는 거, 그리고 예술의 상업화와 대중예술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논술이나 국어 지문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지문을 어렵게 내자면 아주 어렵게 낼 수 있어서 상식적인 내용들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접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